네, 2021년 11월 14일 이정훈입니다. 이재명 씨 부인 김혜경 여사 사건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 전과 사범도 억울할 수 있다. 부재는 그러나 자업자득이다. 이겁니다. 11월 12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이해식 선대위 배우자 실장, 신현영 선대위 대변인이 김혜경 여사 사건에 대한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 전문을 다 공개하면서 하나하나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 여사의 부상과 그 경위를 밝힙니다. 라고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게, 제 눈에 띄는 거는 후보와 배우자의 동의하에 소방서 그리고 병원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설명이 객관적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9 신고 관련 내역입니다. 라고 해서 새벽 0시 54분 이재명 후보는 휴대전화를 통해 119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걸 기억해 두십시오. 휴대전화로 신고를 했다. 두 번째 눈에 띄는 거는 앰뷸런스를 요청했을 때 이재명 씨는 아내가 구토, 설사 증상을 호소하며 얼굴에 열상이 있어. 자, 구토와 설사 증상을 아내가 이야기했고 얼굴에 열상이 있었다. 열상이 있어 응급실에 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눈에 탁 띄는 거는 이재명 씨가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VIP들은요, 자기는 휴대전화를 갖고 다니지 않는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한은 본인도 검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갖고 다닙니다. 갑자기 이재명 후보 부인이 다쳤다 병원에 갔다는 소식이 언론에 뜨잖아요. 그러면 보고는 받겠지만 뭐지 하고 확인해보고 싶을 때는 휴대전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갖고 다닙니다. 그리고 적어도 자기 가족하고 측근들하고 통화하기 위해서도 갖고 다닙니다. 근데 갖고 다니지 않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본인이 갖고 다니는 휴대전화는 자기 명의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타인 명의인 경우, 비서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그건 저는 모릅니다. 이재명 씨가 새벽 1시에 전화 걸 수 있는 휴대전화는 누구 전화? 갖고 다니는 전화겠죠. 아니면 부인 거일 수도 있어요. 부인이 갖고 다니는 거. 어쨌든 이재명 씨는 휴대전화를 갖고 다닌다는 사실에 저는 99% 겁니다. 아내의 전화를 쓸 수도 있지만 본인 전화일 가능성이 높다. 갖고 다니는. 누구 명의로 돼 있는지는 모른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유동규 씨, 대장동 게이트에 관련된 그 양반이 현재 구속돼 있죠. 근데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을 때 휴대전화를 바깥으로 던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체포가 됐죠. 그런데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씨는 어떠한 국회의원도 묻지 않았는데 그날 유동규 씨가 자살하려고 했다. 그리고 유동규 씨 측은 수면제를 먹으려고 했다. 그런 걸 밝혔었죠. 자살 시도가 있었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어쨌든 유동규 씨가 자살하려고 했던 건 사실인 것 같은데 그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냐? 어떻게 알았느냐 하고 국회의원이 질의하니까 이재명 씨는 모르겠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아무도 모르는 사실을 설명하면서 저는 이재명 씨가 본인이 아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갖고 다니고 있다고 의심합니다. 유동규 씨가 압수수색 당하기 전에 전날이든 그날이든 또 며칠 전이든 이재명 씨와 통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합니다. 이번에 119로 신고한 이재명 씨 휴대폰, 그거는 119에도 번호가 남아있을 거고 다 남아있겠죠. 그거 하고 유동규 씨 핸드폰을 포렌식 했을 때 과연 그 번호가 나오는지 한번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수사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한테 제가 드리는 하나의 팁입니다. 국민들도 알고 과연 우리 차장 검사가 김태원 검사인가요? 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아까 그 민주당 설명에는 얼굴에 열상이 있어 응급실에 가야 한다라고 설명했다고 이재명 씨가 그랬다고 주장했는데 이재명 씨가 열상이란 단어를 썼을까? 얼굴이란 단어를 쓸 수 있지만 안 썼을 거라고 저는 바로 의심합니다. 왜냐? 저도 열상이란 단어, 자상 이런 거 감식하고 법의학할 때는 마구 쓰는데 취재할 때는
갑자기는 생각이 안 나. 얼굴 찢어졌지 그러죠. 그래서 119에 녹화된 거를 녹음된 거를 이번에 민주당이 공개했잖아요. 거길 들어봤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이재명 씨가 그래도 무대에 섰던 사람이라서 분명히 당황한 목소리예요. 제가 보기엔. 근데 이제 그걸 꾹 누르고 하는 그런 음색이 들립니다. 근데 거기에선 찢어졌다는 표현을 하죠. 그리고 그 녹음을 들어보면 이재명 씨가 우리가 아파트를 내려가겠다. 뭐 금호 아파트라고 설명했었죠. 내려가겠다라고 했다가 뭐 119 측에서 뭐라고 설명을 하니까 환자의 뭐 이송을 위해서 뭐 그런 설명이었죠. 그러니까 올라와 주면 더 낫겠네요. 올라와 달라고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 대목을 딱 보면서 VIP도 그렇고 일반인도 그렇고 이 사건 어쨌든 뭐 사람이 다친 거든 뭐 사고든 사건이든 현장을 공개하고 싶지 않은 게 사람 심리죠. 여기에서 이재명 씨도 예외는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감지가 됩니다. 근데 결국은 환자의 상황이 안 좋으면 허용할 수밖에 없죠. 그런 것이 보이고요. 그리고 역시 찢어졌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직접 119 녹음된 걸 민주당이 공개한 걸 그 부분을 들어보시죠. 이재명 씨 음색이 당황을 누르고 있는 건지 아닌지, 그 다음에 왜 자기가 내려가겠다 그러고 올라오시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인지, 얼굴이 열상이라고 했는지 찢어졌다고 하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빨리 앰뷸런스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 내려갈 테니까요. 들어주십시오. 올라와 주시면 더 낫겠어요. 네, 무슨 일이신데요? 지금 이 포사광란에다가 얼굴이 좀 찢어져가지고 응급실 가야 됩니다. 네. 아내분이요? 네, 좋습니다.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 측은 그 119 대원들이 작성한 구급활동일지를 갖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환자는 방 안에 누워 있었다. 방 안에 누워 있으면 뭐 요즘은 다 침대 생활하니까 침대에 누워 있었겠죠. 누워 있는 상태로 오심, 구토, 어지러움, 설사 증상 호소함. 오심, 구토, 어지러움, 설사 증상. 촉진 및 육안으로 외상 평가한 바 왼쪽 눈 부종, 열상 가로 열고 2cm 확인됨. 그리고 환자의 말에 의하면 8일 점심 식사 후부터 오심 또 나옵니다. 구토, 설사 증상 있었으며 9일 0시 50분 화장실에서 구토하다가 의식 소멸 가로 열고 3분 있었고 의식 소실 중에 얼굴 왼쪽 눈 부분 부딪혔다고 함. 그리고 혈압은 90에서 60, 60에서 90이었다. 수축기 혈압은. 하지 거상하면서 보호자 동승하에 분당에 위치한 병원으로 이송했다. 하지 거상은 왜 우리 혈압 낮은 분들, 쓰러지게 되면은 뭐 쉽게 얘기하면 머리에 피가 적어서 머리에 피가 내려가서 쓰러졌다 그러니까 얼른 다리를 이렇게 높은데 걸쳐놓게 눕히죠. 다리를 이렇게 뭐 이불을 깔아서 베개 큰 거에서 다리를 들게 한다면 눕히죠. 그게 하지 거상입니다. 다리를 약간 들어주는 거. 그런 자세로 들것에 해가지고 앰뷸런스에 실어서 역시 다리를 약간 높게 해서 차에 싣고 앰뷸런스에 싣고 병원에 갔다. 병원 도착 전 혈압은 59에서 124였다. 이건 이제 하지 거상을 하고 뭐 임급 이렇게 뭘 했는지 모르지만 했을 수 있겠죠.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혈압이 조금 더 올라갔다. 아까는 90이 제일 높았는데 124까지 올라갔으면 거의 정상 혈압이죠. 근데 59니까 낮은 것도 상당히 낮네요. 전 이런 게 눈에 확 띕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심이란 말은 잘 안 쓰죠. 우리가 흔히 쓰는 거 토할 것 같아. 메스꺼. 그겁니다. 메스꺼 토할 것 같은 느낌이 오심이고요. 설사를 하는 경우 여러분 설사하시면 되게 입이 마르죠. 저도 막 당황하거나 그러면 입술이 좀 마르는 건 느낍니다. 심해지면 목이 타고 막 물을 들이키게 됩니다. 속이 타고 입이 마릅니다. 이게 당황하거나 어떻게 될지 모르고 급할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스트레스를 크게 받으면은 목이 타고 탈수 증세가 느끼죠. 그 다음에 입이 마르고 설사할 수 있습니다. 물을 찾게 되죠. 8일 정신부터 김 여사는 오심 구토가 있었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이게 뭘까요? 이게 몸에 바이러스가 균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복통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뭐 VIP 가족 정도 되는 분들이 그렇게 불량한 음식을 먹는 경우는 드물다고 봐야 되겠죠. 대부분의 경우 배가 아프다 그러면요.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저희 직원들 중에도 막 스트레스 받으면 배 아프다 가는 사람 많고요. 공부하는 고3짜리를 공부하라고 막 하면 배 아프다고 하는 애들 많아요. 이 스트레스하고 배는 장은 바로 연결됩니다. 이건 뭐 동양의학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뭐 허파는 겁을 먹으면 벌렁벌렁거리고 그죠? 그 다음에 뭐는 신장하고 연결되고 그걸 다 많이 얘기하죠.
스트레스 받으면 바로 배가 꼬입니다. 이건 상식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부종이란 표현이 좀 어려운데 부종은 부은 거예요. 의학적으로는 여기에 액체인 혈액이나 림프 같은 게 모여 있는 겁니다. 여기 뭐가 똑 돋아 있으면 부종이라 그러죠. 붓기라 그러죠. 딱 맞으면은 피가 나오면서 피가 안 나와도 이렇게 부읍니다. 부은 겁니다. 눈썹 밑부분이 열상이라 그랬는데 눈썹 밑부분이 3cm인가 2cm 열상이라 그랬죠. 왼쪽 눈 부종 열상 확인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cm. 눈썹 밑부분 여기인데 여기는 잘 찢어집니다. 그리고 찢어지면요 피가 쫙 흐릅니다. 다른 부분보다 확실히 잘 터집니다.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격투기 좋아하십니까? 그 김동현 선수하고 누구지? 정찬성인가 이런 친구들. 또 과거에 권투 무함마드 알리나 유재도 나는 걸 저 좋아했었는데 그거 항상 어디가 찢어지? 여기가 주로 찢어지죠. 잘 찢어집니다. 그럼 유혈이 낭자해서 약간 게임 중지시키고 닦아내고 막 임급 조치하는데 여기는 피가 굉장히 잘 납니다. 그건 아마 인간 진화 과정에서 이게 위험한 부위 맞았으니까 빨리 그걸 알리기 위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건 뭐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잘 찢어집니다. 찢어진 거 사실입니다. 그리고 응급실 이송 전에는 혈압이 60에서 90이었지만 낮았죠. 그래서 하지 거상 다리를 들고 이제 엠버러스 타고 가서 도착하니까 거의 정상기 60에서 124가 나왔다. 혈압이 좀 올라갔다. 그러면 처음 사건 났을 때는 혈압이 떨어져서 쓰러졌는지 쓰러져서 혈압이 낮아졌는지 그냥 더 긴장했을 거 아니에요. 피가 나고 하니까. 그건 모르지만 매우 저혈압, 매우는 아니지만 약간 정상보다 낮은, 정상치에서 낮은 혈압이었고 이제 가면서는 뭐 119 직원들도 있고 하니까 좋아졌다. 하지 거상도 있어서 그게 보인다는 거죠. 이 열상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건데 뭔가를 맞아도 권투 선수들이 팍팍 칠 때 여기 맞으면 찢어지죠. 본인이 넘어져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 부분에서 바로 읽어내는 거는 얼굴을 다쳤다는 거는 앞으로 넘어졌다는 거는 앞으로 넘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를 맞았다면 앞에서 날라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쓰러졌다고 하는데 뒤로 혼절하면 뒤로 넘어지는 경우가 제법 있는데 앞으로 넘어졌다는 겁니다. 앞으로 넘어지는 경우가 완전히 의식을 잃고 경우에는 뒤로 넘어지는 경우가 조금 더 많은데 어쨌든 앞으로 넘어졌습니다. 자, 구타 여부가 굉장히 관심인데 구타는 한 번에 탁 때리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두세 번 더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게 빗 맞았다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다 정타였다면 부종이 다른 곳에도 생길 수도 있어요. 뺨에도 생길 수도 있고. 근데 그러한 설명이 없고 여기만 부종이라고 하니까 아 이거는 구타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그리고 뭐를 던져서 맞았다면 한 번에 열상이 생기겠죠. 다른 건 없겠죠. 그런 경우라면은 의식을 되찾은 환자가 얼마나 위험합니까? 여기 맞으면 아찔한 죽을 수도 있다는 느낌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의식 차린 다음에 그 던진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냅니다. 때린 경우에도 그렇고. 근데 지난 11월 13일 명심 캠프 토크쇼에 이재명 씨가 출연해서 김혜경 씨랑 통화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직접 김혜경 씨가 자기 육성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들어보면 맞았거나 구타를 당했다는 사람이면 할 수 없는 감정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 캠프 주장대로 앞으로 넘어져서 눈이를 다쳤다라는 것이 사실로 저는 판단합니다. 김혜경 씨는 건강 상태를 묻는 말에 괜찮다?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이게 정말 맞았거나 뭘 던져서 맞았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기 어렵죠. 잠시 기절했는데 눈 뜨는 순간 우리 남편이 이 사람아 하고 울고 있더라. 되게 뭉클했다. 이런 얘기합니다. 상당히 부부 사이는 문제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좋습니다. 다시 민주당 발표 부분입니다. 응급실에 있던 병원의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내용 부분입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11월 8일 오심 역시 나옵니다. 구토, 설사 증상을 호소하였으며 환자가 11월 9일 새벽 2 내지 3분간의 의식소실이 있었고 혼절 내지 졸도죠. 왼쪽 눈썹 위에 2.5cm의 열상이 관찰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는 119랑 같은 의견이고요. 판단이고요. 발견이고요. 그 다음에 환자가 병원에 응급실에 왔을 때는 혈압, 맥복, 체온 등을 재보니까 신체 활력 징후와 신체 진찰 그리고 신경학적인 평가 결과는 특이 소견은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즉 벌써 앰뷸런스 타고 올 때 혈압도 많이 올라갔고 따라서 뭐
이 사람이 졸도하거나 크게 맞거나 그러면 의식이 나가서 막 이러는데 그런 건 없었다. 그러니까 뭐 피는 흘렸고 뭐는 있었겠지만 이제 다른 의식은 또렷했다. 특이한 건 없었다. 이렇게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이 상처 소독과 드레싱 등의 처치를 하고 이건 찢어진 부분을 이제 피를 처리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관련 추정 진단인 급성 위장관염에 대한 약물 처방, 그리고 일시적인 의식 소실에 대한 충분한 휴식을 취할 것을 권고받았다. 김혜경 씨가. 그리고 9일 내원 당일 새벽 6시 55분에 약물 처방과 함께 응급실을 퇴원하였습니다. 약물 처방, 약을 줬다는 얘기죠. 약물 처방. 이 약물 처방이 뭐겠습니까? 급성 위장관염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인근 병원에 가서 열상 부분에 대해서 피부 종합 치료를 받았다. 이건 꼬맨 거고, 이 위장관염에 대해서는 그 약은 누가 제공했느냐? 응급실에 있는 병원에서 제공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성 위장관염이 무엇이냐? 뭐 의학하시는 분은 금방 알고 저도 하다가 찾아봤습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위염 많죠? 장염, 특히 장염으로 배 아파하는 분들 많죠. 장이 꼬인다, 배가 아프다. 그겁니다, 그거. 위염이 심해서 쓰림 온다든지, 위와 장이 위장이잖아요. 그거 뭐 관이라고 하는 거기 튜브처럼 소장 대장이 관 모양으로 돼 있잖아요. 거기에 염증이 있는 거죠. 이 현상은요, 위염은 저도 갖고 있고 대부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신경이 많이 쓰이면 이게 막 심해지는 경우가 있죠. 예민한 사람일수록 그런 경우가 많죠. 그렇게 되면은 몸이 아프니까 막 배가 아프면서 구토도 생기고 심하면 현기증, 또 목이 타는 그런 현상이 생기죠.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겁니다. 물론 바이러스가 들어가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이러스가 들어갔으면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무슨 일이 김 여사를 스트레스를 받게 했을까? 저는 이게 사건 기자로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서 한번 조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이재명 씨가 119로 신고를 한 전화가 있었다라는 거를 짚어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한번 조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성남시 의원인 이기인 씨가 유동규 씨의 처와 김혜경 씨는 교회에서 가깝게 지냈다라고 들었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공개적으로. 그러면 이기인 씨가 거짓말을 하는지 아니면 진짜 유동규 씨하고 유동규 씨의 전처겠죠. 이혼했으니까. 그다음에 김혜경 씨가 가까워서 그런 인연으로 해서 유동규 씨가 뭐 김 여사한테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무슨 이야기를 한 게 아닌지, 그때 통로로 김혜경 씨 핸드폰을 쓴 건 아닌지 의심이 되기 때문에 한번 조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우리 검찰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민주당 발표는 끝으로 어쩌고 하고 나서 뭐 허위 보도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고 난 다음에 단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책임을 물을 것임을 다시 한번 밝혀둡니다. 와, 단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네. 조직적인 허위 조작 정보의 생산 또는 유포에 대해서는 좌고 우면하지 않고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그렇게 하면서 주장했고, 인권을 유리한 허위 조작 정보와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다라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딱 하고 싶은 말은, 대한민국 주인이 누군데? 국민이야. 국민이 엉터리 요구를 하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정부는 엉터리 요구라도 따라야 되는데, 즉 뭐냐, 국민들이 판단 미스를 해서 북한을 쳐들어가라고 요구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됩니다라고 저항해야 되죠. 근데 그렇더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선조가, 이순신이 해군 전략에 대해서는 가장 탁월하죠. 근데 선조를 등에 업은 권유린이 뭐니 이런 자들이 이순신 보고 왜군을 박멸하라고 요구하잖아요. 근데 이순신이 그걸 회피하지 않습니까? 그건 지금은 아닙니다. 내가 한산대첩은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쟤네들 독이 올라서 많이 방어를 하니까 안 됩니다 하니까 잡아들여버리고, 그리고 대신 보내는 장수가 누굽니까? 원균이죠. 원균은 시키는 대로 합니다. 왜? 주권자가 임금이니까. 선조가 내린 어명으로 내려오니까 해갖고 7천년 해장에서 조선 수군이 천패를 하고 원균도 사망하면서 전사하면서 조선 수군이, 마지막 남아있던 수군이 깨지죠. 그건 어명, 즉 주권자의 명령이기 때문에 국가는 해야 되는 겁니다. 국록을 먹는 공무원인 원균은 해야 되는 거고, 그 명을 어긴 이순신은 백의종군 처벌받는 게 맞습니다, 법적으로.
똑같이 대한민국 주권자는 국민인데 국민들이 뭐라고 한 게 엉터리다라고 해서 그걸 마구 처벌하겠다? 이거는 국록을 먹겠다고 하는 사람이 이런 생각하면요. 이게 바로 독재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항상 옳은 지적을 하는 건 아니죠. 옳은 요구를 하는 거 아니죠. 그들도 이기주의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적법. 그래서 법치가 중요한 겁니다. 이 국민 요구를 제대로 하려면 지금 핵을 개발해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게 누굽니까? 북한이죠.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은 해수부 공무원을 사살한 게 누굽니까? 북한이죠. 그러한 김정은 북한 세력에 대해서 민주당은 단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책임을 물을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라고 이런 얘기를 했었어야 됩니다. 근데 북한에 대해서 찍소리도 못하면서 이재명 앤드 그의 가족에 대해서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얘기를 했다고 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국민에 대한 도전이고 협박입니다. 천안함을 격침한 김정은, 그때는 김정일이죠. 그 쫄개들을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라는 말을 못하는 게 민주당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네 자당 대표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서 저는 조금은 가소롭다. 누가 누구를 협박해?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6월 26일 날 토요일이죠. 서울대 기숙사 925동에서 그 동 청소를 담당하는 여성 환경미화원이 청소를 끝내고 휴게실에 들어갔다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7월 11일 그때는 이재명 씨가 후보로 확정되기 전인데 서울대를 방문합니다. 그 유족과 청소 노동자들을 위문한다는 이유로. 그리고 왜 갔느냐 하면 유족과 민노총 산하 노동조합 등이 서울대 측이 청소 노동자들에게 과도한 업무를 지시하고 모욕과 스트레스를 줬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방문을 하기 전인 7월 8일 이재명 지사는 페이스북에다가 이 소식을 듣고 이렇게 썼었습니다. 기사 내용이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뜨거운 것이 목구멍으로 올라온다. 뜨거운 것이 목구멍으로 올라온다. 40년 전 이 양반은 중고등학교를 못 다니고 소년 노동자를 했죠. 공장에 다닐 때도 몇 대 맞으면 맞았지 이렇게 모멸감을 주지는 않았다. 무슨 모멸감을 줬다는 얘기죠? 서울대에서. 그리고 서울대에서 준 모멸감이 별거 아니면 당신이 40년 전에 소년공을 할 때 받은 모멸감도 별거 아니란 얘기를 본인이 증명해 준 거네. 진상이 규명되고 분명한 조치가 있기를 바란다. 이거는 이 정도 주장하려면 그 서울대 노동자가 죽은 게 타살이거나 아니면 너무 당한 게 억울해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건 다 쓸데없는 이야기고 거짓입니다. 이렇게 썼을 때 서울대학교 학생처장 행정대학원 교수죠. 구민교 교수가 페이스북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한 분의 안타까운 죽음을 놓고 산 사람들이 너도나도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게 역겹다. 제가 이건 한번 다뤘던 내용이죠. 이재명의 저런 주장에 대해서 구민교 교수가 정면으로 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씨가 서울대 방문을 했죠. 근데 지금 여러분 6월 26일 날 이분은 돌아가셨고 이재명은 7월 11일 방문했습니다. 지금 서울대에서 환경미화원 노동자 사망한 거에 대해서 서울대가 갑질을 하거나 뭐 무리하게 한 게 지금 크게 밝혀진 게 있나요? 뭐 주장은 아직도 남아있을 수 있지만 제3자들이 한 거에서 뭐가 있나요? 그러면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사실을 또 확인하지 않고 뜨거운 것이 목구멍에 올라가서 쫓아간 사람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재명 씨 부인이 다쳤다고 하니까 이들은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서울대 환경미화원 노동자가 숨졌다고 하니까 뜨거운 것이 올라왔다고 하는 이재명 씨는 뭐가 다른가요? 저는 이걸 보면 사람은 자기 행실대로 평가를 받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잠깐 설명했던 그 명신 캠프 토크쇼 부분입니다. 11월 13일 거제도 옥계해수욕장 오토캠핑장에서 있었던 건데 이날 이제 이재명 씨가 부인한테 통화하는 게 영상으로 나옵니다. 이 토크쇼에서 이재명 씨는 원래 영상통화를 하려고 했는데 아내가 지금 눈썹 부위를 꿰매서 그렇게 못했다는 설명과 더불어 내가 때려서 그랬다는 소문이 있다 라고 그렇게 한 다음에 통화를 합니다. 이러한 통화를 하고 난 다음에 이재명 씨가 이렇게 얘기하죠. 밤에 이 사람이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에 갔습니다.
꽝 하는 갑자기 꽝 소리가 나더니 엎어져서 정신을 잃었다. 화장실에서 넘어졌다. 엎어졌다. 앞으로. 살아온 인생이 떠오르더라. 너무 불쌍하고 고생만 하고. 이렇게 얘기했어. 꽝 소리가 났다. 엎어져 정신을 잃었다. 글쎄요. 어디로 앞으로 넘어지는데 어디를 받으면 눈썹이 찢어질까요? 세면대? 뭐 변기도 일 수도 있고 구토를 했다니까 변기 잡고 했었겠죠. 아니면 세면대 잡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욕조에도 할 수 있고 욕조에 그런데 근데 이렇게 붙잡고 하는 순간에 쿵 하면 그 정도로 찢어지나요? 완전히 서서 이렇게 넘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좀 이게 눈에 굉장히 띕니다. 굉장히 눈에 띕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12일 이재명 후보의 수행실장인 한준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때 이제 글로벌 인재 포럼 2021에 부인 간호 때문에 나오지 못했던 이 행사에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사모님 괜찮으신가요? 라고 물었더니 이재명 씨가 영화에서만 봤지 사람이 그렇게 혼전하는 모습을 옆에서 처음 봤습니다. 라고 답했다. 라고 썼습니다. 그 내용은 페이스북 보시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해식 배우자 실장은 김 여사가 혼전하는 것을 이재명 씨가 봤다고 한 적이 없는데 한준호 실장은 이재명 씨가 옆에서 봤다라고 썼습니다. 그죠? 이 한준호 씨가 쓴 글이 페이스북에 세상에 알려졌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서 뭔 일이 있었구나. 여기서 봤다며. 그러니까 뭔 일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래서 혼전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이 부분은 건너뛰고 그 후에 지금 두 사람만이 방에 있을 때 화장실에 있을 때 일어난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두 사람만 알고. 제3자는 목격자가 없어요. 거기 CCTV도 없을 거고. 그 다음에 구급대가 와서 아파트에 CCTV 찍히고 앰뷸런스 안에 CCTV 병원 거기는 있는 거죠. 그건 제3자들이 본 건데 그 앞에를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허위 보도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그리고 더군다나 주권자인데 그리고 이재명 씨는 과거에 본인도 확인도 안 하고 뜨거운 것이 목구멍에 올라왔다며. 근데 누가 누구를 비난을 해? 그리고 김 여사가 넘어진 곳이 화장실인지 아닌지는 두 사람만 압니다. 이 부분을 좀 더 객관적으로 하려면은 화장실에 가서 감식할 때 뿌리는 약이 있어요. 혈흔 찾는 건데 찢어졌잖아요. 그럼 피가 나왔을 테니까 그런 걸 이렇게 그럼 피 흘린 자국은 금방 찾습니다. 그럼 무슨 시럽이라 그러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러면 여기가 맞겠구나 하고 간접적인 증명이 되죠. 근데 그 혈흔을 반응이 방에서 나왔다면 방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감식 기본적으로 없었잖아요. 그리고 화장실에서 만약에 피를 흘렸다고 하더라도 그걸 이렇게 샤워기로 흘러내리면 사라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119 대원이 들어갔을 때 방에 누워 계셨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이후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거꾸로 생각하게 되면은 방에서 다쳐갖고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닦아내서 왔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화장실에 혈흔이 있다고 하더라도 방에 혈흔이 있으면 방을 장소로 봐야 되고 또 여기 방에 온 다음에도 혈흔이 흘릴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감식을 해봐야만 전문가들이 해야 하는 영역인데 하지 말라고 단정 짓는 건 상당히 오만이라는 얘기입니다. 화장실에서 김 여사가 쓰러졌다면 이재명 씨는 못 볼 수 있지만 봤다고 했잖아요. 한준호 실장은. 그리고 눈 부위가 찢어졌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안아골절을 의심할 수 있는 거죠. 여기를 세게 맞거나 뭘 던져서 맞거나 하게 되면 이 뼈가 부러질 수 있어요. 굉장히 약한 뼈거든요. 넘어져도 부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추정 중에 하나가 때렸다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은 다 누가 상황을 제공했느냐. 객관성을 보여주지 못했지 않습니까? 119가 오고 신고한 이후부터의 상황이지 그 이전은 아직 객관적인 거 나온 거 없잖아요. 상황 자체는 이재명 씨가 제공한 겁니다. 근데 국민들을 물론 억울하겠죠. 근데 억울한 걸로 따지면 지난 6월, 7월에 서울대도 억울하고요. 다른 사건에 관련된 많은 국민들도 이재명하고 맞섰던 사람들은 억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모르고 원사이드가 하게 되면 반쪽짜리 대통령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민주당은 김혜경 씨 낙상사고 이틀째인 10일 날 네티즌 2명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서영구 의원하고 이해식 의원은 기자회견 통해서 재차 법적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지지했던 블루겁 댓글 알바팀인 10알단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 논두렁 시계 보도가 아직도 허위라고 보시는 게 민주당 같은데 글쎄 라면서
가짜뉴스라고 반박을 하는데, 그리고 송영길 대표는 제2의 10알단처럼 조직적인 음해 유언 비사를 확산시키고 있다라고 그러는데, 과연 이게 조직적인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하는 건지 그건 두고 봐야죠. 이렇게 몰고 갑니다. 선거로 몰고 갑니다. 근데 이 선거와 관련된 최대의 조작 사건은 킹크랩 사건이죠. 경남지사 누구죠? 김경수 씨가 지금 유죄 법정 구속돼서 들어가 있죠. 이거는 왜 언급 안 하죠? 댓글을 공작을 했다는 부분. 시발단보다 이게 더 큰 거 아닌가요? 그리고 북한의 댓글 공작 어마어마하죠. 그걸 따라가고 있는 이 땅의 주사파가 따라간 민주당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얘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씨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배우 스캔들과 관련해서 많은 화제를 만들었죠. 그 여배우가 쌀한가마니도 못 보내냐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참 남자들 사이에서는 화제가 됐습니다. 굉장히 그 영화배우 탤런트 김용건 씨가 뒤늦게 가진 아이를 자기가 케어하겠다는 부분하고 서로 겹쳐지면서 남자들 사이에서는 제법 화제가 됐던 사건입니다. 그런 일도 있었고요. 해경공 김씨 트위터 사건도 있었죠. 뭐 이거는 뭐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지만 또 이걸 겁을 내서 이번에 또 더군다나 이런 것도 있고요. 자, 지난 12일에 분당 소방서에서는 이재명 씨 집에 가서 김혜경 여사를 병원으로 이송했던 구급대원들이 VIP를 건인데 왜 밤중에 일어났던 일인데 보고를 안 했냐고 질타를 먹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야근 근무하니까 아침 9시에 교대하면 퇴근했는데 아침 9시에 출근한 사람들이 나중에 신문 보도 보고 나서 왜 보고 안 해서 야단치는데 와, 자기랑 공무원을 왜 질책을 합니까? 제 얘기도 하나 할까요? 제가 조선일보에서 처음 기자 생활을 하다가 그 당시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법원 옆에 그게 뭡니까? 그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어요. 그게 1990 몇 년인가요? 오래됐네. 4년인가? 무너졌는데 그때 지방 갔다 올라오니까 이거 관련 취재를 하라고 하면서 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찾아내라고 지시가 떨어지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어디에 건물이 무너진 게 끼우뚱한 게 이제 알 수가 있네. 사방으로 전화를 했더니 성남에 하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가서 봐야 되니까 쫓아갔습니다. 쫓아갔더니 기운 건물인지 아닌지 아는 방법이 뭐예요? 난 일단 해가 있을 때 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6월이니까 하지 무렵 6월 23일인가 6월 29일인가 무너졌으니까. 하지 때 무너졌어요. 해가 제일 길 때 아닌가. 쫓아갔죠. 7시 8시 됐을 겁니다. 해지기 전에. 갔더니 그 성남에 있는 저 남한산성 부근 밑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 3층인가 4층짜리인데 그게 끼우뚱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보여주는 게 4층에 올라가서 줄을 실에 묶어서 쭉 늘어뜨리니까 이게 벌어지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걸 찍었죠. 그리고 이제 찍고 나서 뭐 하고 나니까 밤 10시 돼서 차 몰고 서울에 오는데 뭐 부장 차장한테 보고하기 너무 늦었고 잘 주무실 것 같고 그 전까지 제가 찾았던 건 아파트나 이런 건물 바닥에 주차장에 이렇게 금 간 거 그건 매우 많잖아요. 크랙이라는 건 아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거밖에 못 찾았는데 이걸 찾아갖고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보고했더니 그때는 이제 취재가 안 될 줄 알고 다른 걸로 뭐 방향을 바꾸려고 했던 모양이죠. 너 임마 어제 왜 보고 안 했어? 그래. 어제는 내가 이 사진 찍는 게 급해갖고 간다는 보고도 못하고 건물이 끼우뚱하다니까 일단 가서 봤고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이랬고 그래서 해가 져서 시간이 늦어갖고 서울 오는 시간이 급했고 운전도 해야 되고 그래서 보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인정이 안 되고 엄청 깨졌습니다. 그게 화가 나서 조선일보에서 사표 던졌는데 사표가 수립돼서 제가 그 후에 다른 매체에 쭉 근무하게 되는 건데 진짜 이때는 제가 30대 초반이어서 열이 이렇게 났었어요. 야, 이렇게 VIP고 누구고 진짜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뭐 그걸 뭐 대단합니까? 지난번에 김문수 씨가 경기지사 하면서 남양주 소방서에 전화 걸어가지고 내가 지사인데 그랬더니 직원이 답 안 하잖아요. 그럼 뭔 상관이냔 말이에요. 자기 일 한 사람 왜 질책을 해? 진짜 이런 거 보게 되면요. 저도 젊은 날의 기억이 있어. 목구멍에 뜨거운 게 올라옵니다. 진짜 뜨거운 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재명 씨가 보고 누락했다는 소방서 직원 질책받았다는 보도와 관련해서 119가 도착했을 때는 저는 복창을 갖추고 저희가 누구인지 끝까지 말하지 않았으니 그들이 제가 누구인지 알 필요도 없지만 알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본 젊은 구급대원 3인은 훌륭한 공직자였다. 성실하게 임무를 잘 수행한 이들을
내용도 모른 채 질책할 것이 아니라 격려해 주길 바란다라 그랬습니다. 네, 이건 합리적인 판단을 해줬네요. 저는 젊은 시절에 딱 그때 부장한테 깨진 거 생각하면 지금도 이런 게 올라옵니다. 서로 감정이 있었던 거죠. 서울대에서 환경미화원이 사망했을 때 사망 원인을 서울대가 제공했고 그 후 처리를 엉터리로 했나요? 근데 이재명 씨는 왜 서울대에 쫓아가기도 전에 뜨거운 것이 목구멍에 올라온다 그랬을까요? 이거는 제가 겪은 바로도 저보다 훨씬 취재경이 많은 부장 차장들도 외눈박이이고 VIP도 외눈박이일 수 있다는 거. 선택적 인지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저 또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전문 분야로 가는 사람들은 상당히 훈련을 해야 됩니다. 참아야 되고. 나만 옳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재명 씨, 전과 사범이죠. 이제 국민들이 알 사람은 다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신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을 더 유심히 보고 더 많이 의심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업자득입니다. 그 전과 사범 중에서는 본인도 세계는 인정하는데 음주운전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는데 하나는 굉장히 부인하죠. 지난 4월 4일 날 이재명 씨 측은 그때 추가 운전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의 범죄 경력 회보서를 다시 확인했으니 말씀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음주운전은 딱 한 번이다. 그리고 음주운전 자체를 숨기거나 피해간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변인 왈 이런 설명을 했어요. 시민운동가라서 파크뷰 분행 사건을 파헤치고 취재를 돕다 검사 사칭 방조 누명을 썼고 그 다음에 무슨 공무집행 방해죄 이건 또 다른 전과가 되는 거고 선거법 위반으로 그 또 다른 범죄 그런 게 있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검사 사칭은 누명을 썼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과들은 이 후보가 공정한 사회를 위해 지위를 내던지며 부정과 싸우면서 피치 못하게 얻은 것이다. 오호, 좋습니다. 사적 이익을 위해 위력을 감행한 정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재명 씨가 아내를 때렸다라고 주장한 이들도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즉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주장했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이재명 씨가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술 마시고 운전하고 또 공무집행 방해를 하고 선거법 위반한 거랑 같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하는 문제이고 뭐하는 문제가 아닙니까? 서울대 환경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 이재명 씨가 쫓아간 거는 공정사회를 만들려는 것이었나요? 아니면 민노총 등 노동자들의 표를 얻기 위한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었나요? 본인은 이재명 씨 측은 사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그랬으니까. 이재명 씨가 지사로 있을 때 이 경기도의 좋은 계곡에서 불러하는 상인들을 철거했죠. 전 그거 잘했다고 봅니다. 국민들도 좋아하고요. 그것 때문에 이재명 씨가 리더십이 있다고 보는데 이게 잘했다고 하는 건 그 적법하기 때문입니다. 불법 시설이니까 한 거죠.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들도 서민이고요. 서울대 환경 노동자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서울대는 봉급이라 또박또박 나오지. 이 사람들은 여름철 한철 버는데 여름에 비만이 오고 관광객 안 오면 그것도 없는데 살 데가 없어 거기서 살 수도 있는데 다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법에 의한 통치, 법에 의해서 주권자인 국민들이 불법을 하면 위정자가 처벌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재명 씨는 서울대 환경미화원 사망했을 때 법치를 주장했던가요? 아니면 감정에 의한 감치를 주장했던 건가요? 아니면 득표를 위해 쫓아갔던 건가요? 아니면 자기 감정에 충실해서 갔던 건가요? 그럼 지금 와서는 거꾸로 그걸 당하니까 왜 그렇게 화를 내나요? 공정사회를 위해서 음주운전을 해야 된다는 논리는 없습니다. 이거 하는 순간에 내가 실수했구나. 덫에 걸렸다. 큰 실수다. 망신이다. 이렇게 가야 정상이죠. 반성하고 반성해야 되는 건데 이 양반들은 항상 그게 정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기사를 좀 봐주십시오. 튤립 파문에 이어서 고발 사주 사건을 일으켰던 뉴스버스에서 보도한 겁니다. 이 보도는 대선 후보들을 검증하는 것 중에 하나 나온 건데 이재명 씨 전과 중에 하나인 검사 사칭은 진실이다라고, 누명이 아니라 억울한 게 아니라 사실이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스버스가. 이거는 사실 누구나 다 사실로 알고 있는데 본인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뉴스버스가 사실이라고 합니다. 2016년 7월 3일 페이스북에 이재명은 분명히 누명이라고 썼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이라고 뉴스버스가 확인해서 보도한 겁니다. 그 당시 KBS PD한테 어떤 검사 이름을 사칭해라. 알려준 게 이재명이다라고 판결문에 돼 있고
이러이러한 걸 물어라라고 메모까지 해준 게 이재명이라고 돼 있어요. 판결문. 그러면 전화를 최 PD가 걸었다고 해서 자기가 아닙니까? 그건 공범이지. 이게 나중에 방송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난 다음에 전화 받은 김병량 성남시장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그건 불법으로 녹음한 거다라고 하니까 거꾸로 이걸 이재명 씨가 고소합니다. 근데 법원은 이재명 씨가 무고를 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이것도 무고로 나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건 지금 잘 알려지지 않는 뉴스버스가 자세히 정리해 줬습니다. 한번 이 기사를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부선 씨와 맞서서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건 다 아시는 거고, 지금 이재명 씨에 대해서는 그의 말을 더 믿어주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 덜 믿는 사람이 있는 것이지, 그 안 믿는 사람들이 이재명 씨하고 다른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엉터리다 단정할 수 없어요. 그러면 본인도 과거에 단정했던 거 다시 봐야 됩니다. 자기 행동을 돌아보지 않고 주권자의 흠부터 공격하는 이런 정치인. 서울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국민이 아닌가요? 자기를 비판하는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요? 그런 국민들은 자기가 집권하면 법으로 다 날리고 그런 독재하겠다는 건가요? 선택적 인지를 자꾸 하니까 자꾸 의심이 커지는 겁니다. 자업자득이에요. 정가 사업범이 된 게 자랑스러운 민주화 투쟁을 하다 한 것도 아니고, 민주화 투쟁 한 것도 지금 가만히 보면 참 이상한 게 많은데, 조국 근대화를 위해서 혁명을 했던 게 박정희입니다. 박정희는 결론적으로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줬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독재를 했습니다. 그 독재를 격렬하게 비난했던 게 이재명 같은 이런 사람들인데, 같은 원칙으로 이재명 씨가 했던 것도 비난받아야지. 근데 본인은 왜 안 받겠다는 거야? 피치 못해서 했다? 그런 게 어딨어. 이명박 박근혜를 잡아넣지 않습니까? 묵시적 공동체? 뭐지? 묵시적 청탁 경제 공동체? 아, 그렇다면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서 경제 공동체 묵시적 청탁은 없는지 이재명이 혐의를 조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응? 유동규가 자살하려고 하는 사실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 해야죠. 예? 그 정가 사범 이런 경력이 있으니까 국민들은 의심하는 건데 그건 안 된다. 분명한 거는요, 대장동 게이트는 끝나지 않습니다. 밝혀야 됩니다. 이재명 씨가 많이 억울할 수 있겠지만 부인 건이니까 어찌 보면 자업자득이다. 저가 사범도 억울할 수 있으니까 일반 국민들이 그렇게 화를 내는 것도 다시 한번 본인도 둘러보는 그런 여유를 가지십시오. 국민들은 생각 밖으로 냉정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